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송국권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 6월 28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원래 제 프로그램이 송국권의 현장정치가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종건 실장이 이 화요일 하던 것을 목요일로 하고 제가 목요일 하던 것을 화요일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종건 실장이 이 월요일, 목요일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정 변경이 있어서 좀 번거롭게 해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지면 심층 분석 그리고 제가 2주의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이 정치인을 꼽는 날이죠. 자, 오늘도 두 사람을 제가 심사숙고해서 꼽았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고 3부에는 이수 집중 해보를 해드릴 텐데 자, 일단 오늘의 시청 포인트 시청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지금 우리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문재인, 이재명, 문희 심판, 문희조 심판이죠. 문희조국까지 이 심판이 과연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맥락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썼죠. 피고인 이재명 징역 땡땡 년 그리고 땅땅 치고 1심 선고 후 벌어질 일들은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처음에 시작된 게 2021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그때 대장동 2억 사건이 처음으로 터졌죠. 그 이낙연 캠프에서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 경선하면서 이낙연 캠프에서 터졌는데 이 대장동 여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거의 순차적으로 뭐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들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대장동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뭐 쌍방울이 뭐 그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백현동 이야기 나오고 성남 FC 나오고 정신없이 나왔죠. 지금 위정 교사 뭐 그러니까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 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많은 혐의점들 중에서 단 하나도 1심 선고가 안 나왔습니다. 1심 선고는 구형도 안 나왔고 심지어 이재명 구속도 안 됐죠. 구속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유창훈 영장판사가 풀어줘 버렸죠. 자 그런데 자 그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마침내 다가옵니다. 1심 징역 땡땡년 할지 아니면은 벌금 몇백만 원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가오는 선거법 판결 구형 자 판결에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민주당은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잠시 후에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는 그렇게 왔죠. 뭐 434억 토해내야 되고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그게 실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타임 로드맵까지 그대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검은 돈 냄새가 진동하는 문재인 일가 그 최근 들어서 그 평산마을 그 부근에서 이 검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이상한 것이 오늘 새로 또 이 전해드릴 내용은 그 검은 돈인데 그 본인들끼리 돈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김종숙과 문다혜면은 모녀지간이죠. 모녀지간에 돈 거래를 한 5천만 원을 하는데 그게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듭니다. 제3자가 왜 끼어들까? 모녀 간에 돈거래를 하는데 제3자가 끼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아마 검은 돈 거래가 아닌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 빼놓을 수 없죠. 상당히 이 이슈를 좀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워낙 지금 첨예하게 양쪽으로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친윤, 친한.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친윤과 친한, 친윤석열, 친한동훈이 절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당권 레이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OK 목장의 결투, 이런 영화가 있었죠. TK 목장의 결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잡이들이 4명이 TK 목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동훈 총잡이, 원희룡 총잡이, 윤상현 총잡이, 그리고 여성 총잡이 나경원. 그래서 TK 목장의 결투가 거기서 승리한 자가 결국은 당권을 쟁취한다. 왜 그런지 또 잠시 후에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투데이 지면 분석. 자, 영남권 공작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론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시청 포인트, 세 번째 TK 목장의 결투. 바로 지금 본론에 들어갑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 당권주자 연일 영남권 공약, 자기 대표 선호도 한동훈 55%로 1위. 자,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5%로 1위. 아직은 압도적이죠. 이것이 계속 갈까? 자, 그 부분도 흥미롭게 지금 짚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오늘 일제히 영남권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전체 당원의 약 40%가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영남 고외에 적극적이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냥 80% 반영, 전체 당원의 40% 영남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책임당원 투표가 80%가 반영이 되죠. 그런데 84만 명 정도 책임당원이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매달 이제 당비를 내는. 그런데 8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금 40% 했는데 정확하게는 41%가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는데 41% 중에서도 대구, 경북에 22%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19%. 그럼 이제 41%가 되죠. 그런데 이 41%가 그냥 41%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37%가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책임당원 중에 이 당 안에서 추측하기로는, 국민의힘 안에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37%의 책임당원이 그 수도권에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에 그 중에서 절반가량은 영남 출향민이다. 영남에서 태어나서 그 수도권을 온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에서. 그러면은 영남 표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4명의 당권주자 중에 영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수도권이죠. 나경원, 동작, 원희룡, 제주지사 했지만은 양천에서 국회의원 했고 이번에 계양을 인천에 나갔고, 윤상현 인천 미추홀, 한동훈 서울이나 지역구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TK나 PK나 이렇게 한 사람 여태까지 다 출마를 했습니다. 다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이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없는지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니까는 무주공산 비슷하게 된 거죠. 그 광활한 땅이 전체 지구가 100이라면은 저기가 100이라면은 그 41%,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 광활한 땅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깃발 꽂으러 계속 가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뭐 저기 대구에서 처음에 정치할 결심을 해서 한동훈,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도 어떤 또 연고를 또 강조를 했죠. 다 연고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워낙 그쪽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쪽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고를 강조를 하면서 이 영남의 깃발 꽂으러 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어제 대구 간 데 이어서 어제 대구 갔다가 또 홍준표가 안 만나줬죠. 참 그것도 참 어쨌든 부산을 찾아서 당심을 공략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또 패싱 당했습니다. 장제원 지역구였던 그 사상이죠. 거기서 지금 그 국회의원은 지금 다른 사람인데 거기서 또 뭐 다른 일정이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또 거기는 또 못 갔다고 합니다. 이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다. 참전 용사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 영원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그거를 놓쳤는데 뭐냐면은 대구 경북은 25개 지역구가 있는데 전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부산도 전재수 민주당 빼고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서 조직력도 그쪽에 가서 이 조직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 조직력도 이렇게 그 조직력에 좀 호소를 하는, 지지를 호소를 하는 그런 장소로도 영남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오늘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이 한동훈은 이후에 부산의 남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연제구, 강서구, 사하구를 차례로 돌면서 당역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났는데 이 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가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첫 면담이다. 광역자치단체. 대구에서 대구시장 홍준표가 2번이나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마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른 일정이 생겨서 하고 패싱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친윤세가 강한 이 대구 경북에서 그런가. 그리고 또 특히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원래부터 한동훈에 대한 막 비토 계속 무슨 뭐 배신자 이야기도 하고 막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을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산 가서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이제 영남 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그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장동혁 그 박중원 최고위원 후보도 이제 부산 일정에 동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의 과반이 한동훈 후보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냐면 한국 갤럽 조사인데 1,200명 18세 이상 유권자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 중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도 좀 들어오지만은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이쪽은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면은 55%가 한동훈 선택,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런데 이 조사 결과도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뜯어서 갤럽 조사를 보면은 각 응답자별 분류가 있습니다. 연령별이 있고 지역별이 있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다 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세밀히 잠시 후에 세밀하면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뜯어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불쑥 튀어나온 건데, 대통령실 김진표 회고록에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려 개탄스럽다.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김진태 전 의장이죠. 한 달 전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벌써 회고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회고록 썼을 리가 없죠. 그 전부터 다 이제 뭐 준비를 해오다가 본인이 뭐 구설을 하고 뭐 대피를 했든지 어떻든 한 달 만에 제목 뭐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이런 회고록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책임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결정을 못하겠다. 아무래도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것은 책에 놓은 겁니다. 김진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표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거구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 사고 자체가 무슨 뭐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깜짝 놀랐고 그거 유튜브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이 책에 쓴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 김진표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책에다가 적었는데 대통령실은 이 회고록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창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고 당일 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을 열어서 인파를 다 관리를 했었고 참고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자, 그렇게 이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는데 더 수상한 것은 지금 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의 행동입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것을 보도되고 나서 언론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될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데 일제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심사숙고해서 썼다 이렇게만 하면서 누가 그 문제에 관해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노 코멘트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자, 이제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처음부터 본인은 노 코멘트 하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 이태원 참사가 외부에서 뭐 조작된 사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은 이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책에다가 쓰고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죠. 김진표는
행정관료로서 그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다 지내고 5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회고록을 썼으면은 국회의장까지 하고 회고록을 썼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써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놓고 이 언론의 추가 취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괴담을 하나 터뜨려서 툭 던져놓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김진표의 새로운 입장 표명이 요구가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김진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제 추측건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이제 이런 내용,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전후 맥락을 밝혀야 되는 거죠. 전후 맥락을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썼으면은 전후 맥락을 밝혀서 왜 이런 말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진짜로 나왔는지 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이제 숨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숨었느냐? 왜 이렇게 던지고 숨었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김진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을 하죠. 당적 이탈을 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중립을 지키는 척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민주당 지지를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이 엄청나게 좌표를 찍어서 김진표를 막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김진표가 마지막 나갈 때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은 그 민주당 편 들어서 상정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또 먹칠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개딸들에게 좌표가 막 찍혔습니다. 그때 뭐 외국 가려고 뭐 그 중남미인가요? 중남미 뭐 순방 놔두고 그렇게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 막 이래서 개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타겟이 됐었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해고록에서 또 하나 툭 던져놨습니다. 툭 던져놨는데 추가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정말 그 음모론을 던져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를 매주 금요일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주의 베스트는 제가 선정한 베스트는 워낙 이 정치권에 뭐 베스트 인물로 뽑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한 주에 좀 화제가 됐던 인물, 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뽑은 이 주의 베스트 인물은 바로 김재원 전 의원입니다. 전 최고위원 김재원,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그 김재원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비국회의원도 없죠. 대구 경북뿐이 아니고 영남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대표에. 지금 그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90명인데 지역구 기준 지역구 90명인데 그 중에서 59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영남입니다. 영남인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당 대표 경선이나 심지어 최고위원 경선에도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다. 최고위원 경선도 안 나갔죠. 그리고 비국회의원 원외 중에서도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영남에서. 그 많은 인적 자원이 있으면서 다 외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자생력이 없고 지금 이번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한동훈이 그런 말 했죠. 죽기 딱 좋은 자리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조국,
이쪽에서 막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탄핵 이야기도 하고 임기 단축 이야기도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이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뭐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죠. 공천권 나중에 그 2년 후에 그 임기가 2년인데 2년 후에 지방선거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현 지도부가. 자, 그래서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고 고생만 하니까는 지도부 경선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나마 지도부 경선에 나간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도 갸륵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대구가 그 그러니까 TK라는 곳이 보수 우파의 심장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PK 부산, 울산, 경남도 보수의 이 텃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나가는 겁니다.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재명 조국하고 맞서는 게 두려워서 그랬는지 뭐 그 맨날 그 편한 데만 있다가 보니까는 그 어떤 경쟁력 같은 것도 없는 건지 투지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재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이 심사하는 데서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컷오프를 시켜버렸죠. 그때 그 5.18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죠. 자,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직도 내놓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최고위원직에 재도전을 했는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컷오프 시켜버렸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거기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출마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영남중에서 현역도 아닌데 유일하게 이 지도부 경선에 나섰다 해서 제가 이 베스트로 쳐줬습니다. 자, 가장 월스트 인물은 누구냐? 다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이 지금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죠. 역대 최악.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무슨 뭐 최상병 특검이니 뭐 김건희 특검이니 또 뭐 한동훈 특검이니 검사 특검이니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최악의 인물 중에서도 최악의 상임위원장,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 이 법사위원장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도 참 민망한 사람인데 정청래죠. 최상병 특검 뭐 입법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들을 불러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저 미국 대사관 간저에 이제 그 하윤평 몇 개 던지고 나서 징역 살해했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그 제복 입은 장군들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조롱을 하고 10분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국민의힘이 또 반발을 하고 하니까는 나중에 또 뭐 궁시렁거린다는 이런 말하고 그리고 법사위가 열렸죠. 가까스로 국민의힘이 이 원내에 들어가기로 해서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 또 유상범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에게 참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유상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청래하고 부딪히고 나서 이 집에 가니까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한테. 아니 아빠는 어떻게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이 뭐 서로 이 간사 선임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오는 과정에서 정청래가 의장실에 떡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유상범 의원이 있는데 4년 동안 국회의원 같이 다 해놓고 의원님은 이름이 누굽니까? 뭐 이름이 뭡니까? 이따위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최악의 그 상임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이거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 법사위가 원래 이제 법률가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법사위원장도 대부분은 아주 그 좀 노련한 정치인 아니면은 대부분은 법률가 출신들이 앉았죠.
그 직전에 뭐 김도업도 그렇고 법률가 출신이 앉았습니다. 그때 민주당 그 법사위원장 중에서 이상민 의원도 있었죠.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은 이상민 위원장도 아주 뭐 점잖게 법사위를 운영을 했죠. 그게 법사위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방탄을 못하니까 법은 알 필요 없고 법은 필요 없고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인물을 갖다가 앉혀놓은 게 정청래죠.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뭐 법을 모르고 법을 알 필요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앞으로 뭐 특검법 이재명이나 조국이 발의하는 특검법 이런 거면 그대로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민생 관련법은 뭐 또 꼬투리 잡아서 주저앉히고 국정감사할 때 법원 검찰에 가서 큰 소리 막 치고 뻔합니다. 나중에 또 지금 탄핵 검사 탄핵하죠. 검사 탄핵 또 뭐 이번 오늘 또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하면은 탄핵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좀 뭐 검사 탄핵 같은 건 통과가 되죠. 그건 절반이니까 가반수니까 가반수 통과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은 3분의 2라서 통과가 잘 안 되지만은 가반수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이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또 장관들을 탄핵을 하고 그러면 헌재 가가지고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탄핵이 돼야 되는지 헌재에서 설명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죠. 그런 자리를 법원 1도 모르는 그냥 큰 소리로 막 구호만 외칠 줄 아는 그런 정청래를 갖다 놓은 것은 이재명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그 정청래를 거기에 앉혀놨는데 정청래가 거기 이재명을 실망시키지 않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법사위원장이 들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집중 해부 관전 포인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시청 포인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드디어 1심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타임 스케줄을 쫙 제가 연구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언제쯤 나오는지. 자, 오늘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 날이죠. 자,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표 아닙니다. 지금 대표직 내려놨죠. 연임을 하려고 8월 18일 전당대회 때까지 대표 아닙니다. 오늘 대표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나갔습니다. 일단 방탄조끼가 하나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좀 검찰에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고 하면은 참 제대로 단죄가 될 텐데 지연죄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따라 제가 보니까는 표정이 굉장히 불안초조한 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정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날. 그래서 취재진이 정인신문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뭐 곧 1심 선고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물어보를 했지만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거죠.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대통령 선거할 때 고 김문기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다 알아서 뭐 호주 가서 골프 치고 다 사진 나왔는데도 몰랐다. 거짓말 한 거. 왜 몰랐다고 해야 되느냐. 저게 지금 그 법정으로 오늘 가는 사진입니다. 왜 몰랐다고 해야 되느냐. 김문기가 대장동의 이 기초적인 설계를 짰던 그 처장이기 때문에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대장동과 얽히게 되니까 아예 손절을 하는 겁니다. 몰랐어. 근데 그냥 몰랐어. 방송에서 했는데 그거를 선거 기간에 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거짓말이 백현동 브로커, 자기와 잘 아는 김인섭이 이렇게 몇십억을 이렇게 해먹도록 한 거, 특혜를 줘가지고 정재상하고 서로 짜고 그렇게 한 것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으로 백현동 4단계 상영 조정해줬다. 이거 거짓말 한 거.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정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드릴 테니까는, 자, 일단 이 선거법은 633이죠. 633.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이렇게 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었는데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그때 강규태 부장판사. 그런데 1심을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1개월째 1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 21개월째. 강규태가 작정을 했죠. 6개월 만에 해야 되면 재판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격주 금요일 2주에 1회 버텼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6개월 안에 끝났느냐. 1주에 2번을 해도 모자랐는데, 그런데 격주 2주 1회 금요일 이렇게 버텼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끌 수가 없으니까 강규태가 이렇게 그 재판 끄는 거는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렸죠. 아예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다. 눈치 안 봐도 된다. 개딸 눈치 안 봐도 된다. 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가버렸죠. 나가서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그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심리.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자파판사 이렇게 불렸는데, 워낙 이 재판을 너무 많이 걸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여기서 담당 재판부를 전부 다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 재판 1심을 6개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로 그렇게 강제 규정입니다. 끝내야 한다. 그런데 안 끝냈을 때 경우에 판사에게 어떤 징계를 할지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한 변에서 이 변호사 모임에서 아예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죠. 고발을 하면은 이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자기들 판사들 자기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강규태 전 부장판사 강규태를 포함해서 한성진 그리고 배석 판사들까지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을 더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오늘이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격주 금요일이죠. 그 다음 격주가 어디냐? 금요일이 7월 12일인데, 그럼 7월 12일에 서정조사를 하겠다. 서정조사를 하겠다. 그 서정조사는 재판을 끝내는 그 마무리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 구형을 그때 하겠다. 검찰 구형을 하겠다. 자, 이제 1차 천례로 가죠. 검찰 구형까지 지금 첫 구형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런데 이 7월 12일 서정조사를 하고 나면은 격주 금요일을 하게 되면은 날짜가 7월 26일에 됩니다. 그럼 7월 26일에 구형을 내려야 되는데 7월 26일에 구형을 내려야 되는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법원이 휴정기입니다. 하계 휴정기. 그래서 재판이 안 열리죠. 그러니 그 사흘 전은 7월 26일에 구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구형이 나옵니다. 이거 그 재판 그대로 진행되면 구형 나와야 됩니다. 지금 7월 26일에 구형이 나오는데, 구형이 나오면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런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법정 휴정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없고, 또 너무 촉박하고 하니까는 그로부터 격주 금요일이 언제냐? 격주 금요일이 8월 9일인데 그때는 휴정기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또 격주 금요일 8월 23일 8월 23일이 1심 선고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이제 재판을 마무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끌 이유는 없죠. 그러면 7월 26일 구형, 8월 23일 1심 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사이에 8월 18일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연임 그 하려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당대표로 추대를 하든 등극을 하든 하는 날이 8월 18일 전당대회죠. 그러면 7월 26일 구형, 8월 18일 전당대회, 그 다음에 8월 23일 1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형과 1심 사이에 전당대회가 끼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구형은 이제 구형이라 치고, 구형도 엄청나게 때리겠죠. 구형이라 치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딱 됐는데 바로 한 5일 후에 1심이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가 다시 됐는데 5일 후에 1심이 나와서 이거 법조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모든 걸 다 날아가죠.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당대표직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오고 민주당 대선에서 보존받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 재산은 당사 400억 원짜리. 그럼 민주당은 경제 재정 파탄이 나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5일 후에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재정 파산까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633인데 1심에서는 완전히 이걸 다 어겨버렸지만 2심, 3심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의대 법원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다. 그럼 내년 봄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은 모든 게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 첫 번째 판결이 이재명이 당대표로 다시 등극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대표를 같이 갈까? 곳곳에서 저는 선두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 차를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못할 사람이고 또 계속 같이 가면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물론 이재명이 민주당을 떠난다고 해서 민주당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손절을 하면은 뭔가 정치적 해결책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재명의 운명은 이 여름에 끝난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피고인 이재명 징역 몇 년 땅땅땅 하든지 아니면은 징역까지는 안 가도 벌금 한 300만 원 땅땅땅 하면은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안고 있는 엄청난 화약이죠. 화약. 원래 이런 일극 체제가, 북한도 그렇지만은 일극 체제가 한 사람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완전히 우르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죠. 민주당에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경고음을 날리지만은 대부분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이 끝나면 우리도 끝난다.
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이 일극체제로 막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좌파 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마 하면서 가는 게 지금 이 민주당 집단인 거죠. 자, 그래서 1심 판결이 좋게 들어갔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이재명과 관련해서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자, 이재명 변호사비. 이거는 초기에 이재명 사건이 이것저것 막 불거질 때 대납 의혹이 있었죠. 그때 그 쌍방울 쪽에서 막 그 뭐 사회이사로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해서 쌍방울이 대신 돈 주고 해가지고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억 대납 의혹이 수사가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오래 걸리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죠. 변호사비 대납. 근데 그 이후에 지금도 이재명은 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21개월 동안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현재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이제 중복된 사건을 맡는 경우를 빼도 16명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16명. 변호사 16명. 그럼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일까? 이 변호사들도 나름대로 쟁쟁한 변호사들이죠. 정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때 이종건, 박은정의 남편 이종건 그때 뭐 고액 그 정관예우 했을 때 20억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게 아니고 한 1억이야. 뭐 이렇게 박은정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1억 아니면 1억 5천만 쳐도 16명 줄려면 16억, 뭐 한 20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재산을 보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은. 그런 변호사비를 다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 이제 첫 번째는 누군가 대납을 해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억 대납 사건도 있었으니까 누군가 대납을 해줬다. 일종의 이제 보험금 내는 거죠. 나중에 이재명 세상 오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뭔가 이제 추측입니다. 워낙 이제 한 20억 정도 들었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었으니까, 이재명 재산이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납을 해줄 가능성. 또 하나는 이미 배지 장사, 금배지 장사. 대장동 변호사들 5명 이번에 줄줄이 배지 달았지 않습니까? 뭐 박균택, 뭐 이건태, 뭐 김동아, 뭐 양부남, 이 줄줄이 배지를 달았죠. 이 사람들한테는 돈 안 줬을 겁니다. 배지 대신 줬겠죠. 공천 주는 거죠. 공천 줘서 배지 달게 해주는 걸 그걸로 퉁.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박균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재명 뒤에 따라다니면서 변호 다 했죠. 변호 다 하고 그때 이 검사실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무슨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거 공문 보낸 사인을 한 걸 가지고 그걸 뭐 운전면허증 꺼내가지고 뭐 운전면허증에 뭐 경찰청장이 사인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나한테 준 거나 이런 궤변을 했던 그 사람 고검장 출신, 그렇죠. 고검장 출신이죠. 검사장 출신이죠. 검사장. 그런 사람을 변호인으로 하려면은 정말 수억 원을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아마 돈 안 줬겠죠. 그 대신 금배지 던져주고 이 사람들은 또 그 금배지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법을 유린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해 줬을 거다. 하나는 이 배지로 대신 줬다, 퉁쳤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게 저수지죠. 저수지. 돈 묻어놓은 저수지. 대장동 저수지. 428억인가. 이거 아직도 그 주인이 누군지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거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저수지. 그리고 또 정자동 지금 수사 다시 속도 내는 거죠. 정자동 힐튼 호텔 그 개발 특혜 뭐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해줬다는
거기도 또 저수지를 만들어 뒀을 거다. 그럼 그런 데서 이제 저수지를 빼앗아 변호사비 내고, 또 배서연 씨, 그 법인카드 배서연 씨가 80억 원대의 건물 주죠. 성남에. 그 건물이 차명이다. 이런 또 의심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새로 만들어놓은 저수지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하고 있을 거다. 자,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 워낙 많은 이재명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다시 변호사비 의혹이 나오는가?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타지마할,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을 문재인 자서전으로 시작했죠. 해구력으로. 문재인 해구력에서 그거는 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야.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자료들을 쏟아져서 타지마할 논란이 된 것처럼 이것도 자기들이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김혜경 책 사세요. 앵벌이처럼 그 좌파 유튜버 채널, 그리고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 거기서 갑자기 재판 때문에 어렵다. 이재명이 어렵다. 변호사비 조달해야 된다. 자, 돈 내자. 그냥 돈 내면은 법에 위반된다. 그럼 어떻게? 책 사자. 최근에 뭐 책 낸 게 없는데? 그거 저기 김혜경이 6년 전에 낸 책이 있어. 요리책. 뭐 밥을 지어요. 밥 짓는 책. 그거 사자. 그래? 그럼 어디서 사지? 그러니까 다 좌표를 찍어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사면 되고 저렇게 사면 되고, 출판사에서는 벌써 다 이제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됐으니까 출판사에서 그 서점에 책 갖다 놨다. 자, 사자. 그 이유가 변호사비 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변호사비 논란이 지금 다시 터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괜히 영부인 첫 단독 외교해가지고 타지마할 터진 것처럼 뭐 김혜경 책 사자 하니까는 이게 변호사비 의혹으로 다시 논란이 확산되는 거죠. 이 책이 그 16,000원짜리인데 저도 책을 이제 한 3권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그 인세가 한 10% 정도 들어오죠. 1,600원. 만약에 16,000원이면 1,600원. 1,600원인데 뭐 세금도 떼요. 어쨌든 1,600원이라고 해도 거기서 만금 팔면은 1,600만 원이죠. 만금 팔면 원.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 제가 한 1억 원 한 명 이제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림도 없죠. 10만 건 팔면은 1억 5천. 10만 건 팔면은 변호사비 한 명 충당할 수 있네요. 16명인데. 그리고 뭐 중복된 것까지 다 줄르면 20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비, 이것은 일종의 핑계고 지지층 결집하는 거죠. 지지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종의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10건을 샀다, 막 인증샷 올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제 달하고 있으니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하는 거는 거의 다 뭐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거죠. 검은 돈 냄새가 진동하는 문재인 일가. 검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문재인 일가. 자, 오늘 이 채널 A에서 어제 저녁에 보도를 한 건데,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뭘 보도를 했냐고 하면은 FIU 금융정보분석원, FIU 금융정보분석원 뒤에 이것이 있겠죠. 그때 이 김남국이 코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FIU가 김남국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해서 그때 막 수사가 시작이 됐죠. FIU. 그 FIU가 이번에는 김정숙, 문다혜가 이상한 돈 거래를 했다. 이걸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김정숙과 문다혜 둘이 모녀가 아니죠. 자, 내용은 이겁니다. 이 문재인 배우자 김정숙이 지인을 시켰어. 아는 사람을 시켰어. 딸 문다혜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것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 그게 지난 2020년이다. 2020년이면 태국에서 문다혜 서창호가 그 태국에 갔다가 귀국을 해서 이혼을 하고 문다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던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을 사죠. 그런데 그 무렵에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동거래에서 이상징후를 포착을 했다. FIU는 이 불법 재산으로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 검찰이 이제 통보를 하고 있죠. 제3자를 통해 딸에게 입금한 정황이 FIU는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모녀 간의 거래를 제3자를 통해서 갔을까? 해당 이 돈은 또 딸 문다혜 씨가 국내 부동산 매수 과정에 쓰였다. 자, 자기 돈이면, 김종석이 자기 돈이면은 딸이 뭐 집 샀는데 5천만 원,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드러난 것이, 저거 포착된 것이 5천만 원이지,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5천만 원이면은 정여세도 거의 물지 않을 겁니다. 5천만 원 정도면은, 모녀간에. 그럼 그냥 주면 되지. 그걸 왜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보냈을까?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 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특활비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 특활비를 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그런 것이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고 문다혜 태국에 있을 때 그 유송아 제2부속 비서관 그 현금 다발 들고 다니면서 김종숙 옷값 구두값 냈던 유송아도 문다혜에게 돈을 보내고 양이네스 의상 담당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그도 돈 보내고 또 그리고 태국에 갔던 경호원과 또 돈거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특활비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FIU가 수상한 돈 흐름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를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부부가 문다혜 씨 부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동원한 경위, 돈의 출처 등을 밝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뿐이 아니죠.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주지검에서 1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문재인을 사실상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돈 추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마지막 그 시청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은 이 한동훈은 반윤인가 배신자인가 그 부분입니다. 자, 배신자론을 오늘 오늘 계속 그 원희룡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띄우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배신의 정치.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말도 안 섞는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특히 배신의 정치. 그 한동훈은 반윤이다. 자, 이건데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원조가 누구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이 뭐 정치하는 복지는 허구다 막 이런 말을 했을 때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유승민은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배신자 프레임 만들고 반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유권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오늘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55%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따로 끄집어내서 갤럽에서 따로 끄집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윤 대통령 지지층이죠. 여전한 지지층이죠.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반한 배신자, 반윤 배신자라면은 그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여론조사 발표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한동훈 지지율이 57.6%, 57.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자, 한동훈 지지가 57. 갤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조사고, 갤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비율이 52%, 비슷합니다. 5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 21%, 원희룡이 윤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52%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21%가 원희룡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상황이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정말 원희룡 쪽에 쏠릴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 경선 선거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메시지들이 오갈 텐데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은 반윤이다 또는 배신자다 이 프레임이 저변에는 먹히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반윤의 대표, 반윤만으로 경선을 치르는 또는 이 배신의 정치를 하는 그런 프레임은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죠. 뭐 최상민 특검법 이야기도 있고 막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변에 이 당심에는 아직은 스며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또 한동훈이 어떤 말을 하고 공격 포인트를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는 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6월 28일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선거권의 현장 정치 아토TV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시청해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